그리고 나서 이제 9번 교향곡, 마지막 교향곡이 발표가 되죠. 베토벤이 그 제목에 굉장히 복잡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뢰, 송가, 환희의 부처를 끄닥장으로 한 대관현악, 사성의 독창, 사성의 합창을 위해 작곡되어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헤름 3세 폐하에게 가장 심심한 존경으로 베토벤에 의하여 봉정된 교향곡 작품 번호 125.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이센 왕이 주문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증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크게 관심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24년에 초연이 됐습니다. 5월 7일 날 악기 편성이 저렇게 있고요. 요건 이제 두 번째 악장에다가 스케르초를 집어넣어요. 원래 이 3악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2악장에다 집어넣습니다. 아마 이거는 4악장이 워낙 대규모거든요. 다른 악장에 비해서. 그래서 3악장을 해악적인 걸로 하고 빠른 악장으로 하면 3, 4악장이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데서 조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스케르초를 2악장에다 옮기고 3악장을 아주 느린 악장으로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면은 1악장, 2악장, 3악장이 주제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부인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토벤 자신이 직접 써가지고 좀 더 즐거운 선율, 기쁜 마을은 1, 2, 3악장을 부인을 하면서 4악장에 나타나는 주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은 1824년에 됐지만 실제로 그 역사를 보면 1789년, 90년경에 처음 이제 그 시를 듣거든요. 실러의 그 환희의 부처, 안디 프로이데, 환희의 부처하는 시를 독일에서 본 대학에서 철학과의 청강생으로 있을 때 그 시를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를 음악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1824년에 완성이 됐으니까 뭐 거의 30년 이상 걸린 그런 곡이죠. 그러니까 일생을 걸쳐서 쓴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작곡할 수 있는 최고의 곡 이런 평도 듣고 합창이 관현악에 종속되지 않고 또 관현악이 합창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기악과 성악이 혼일체가 되는 서로 독립된 기능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되게 합일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인간의 힘으로 쓸 수 있는 저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인간의 힘으로 쓸 수 있는 최고의 곡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로망 롤랑도 이 곡에 대해서 아주 합류점 모든 게 통합이 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8개의 교향곡은 이 곡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12년 동안의 긴 경과가 됐고, 그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도 많이 했죠. 그죠? 피아노, 소나타도 완성을 하고, 종교음악도 쓰고,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9번 교향곡을 쓰게 됩니다. 음악과 신뢰의 시죠. 그죠? 그리고 사상이 서로 희생됨이 없이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합창과 관현악, 종속되지 않고 완전하게 일체가 되는 이런 걸 듣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음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베토벤의 교향곡을 보고는 저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그 질서와 무질서 이게 이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화음과 불협화음 이런 대립적인 게 베토벤의 교향곡에서는 하나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립적인 가치가 하나가 되는 이걸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 속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희의 주제를 하고 근데 이제 쭉 작곡되는 과정을 보면 1794, 95년 요때도 이제 사랑받지 못한 이 노래 가곡을 쓰는데요. 여기에 그 환희 주제가 나옵니다. 환희 주제가 서로 사랑함, 게겐 리베라는 곡에서요. 그리고 그 후에도 1812년, 15년, 22년에도 그 악보의 일부가 발견이 되고 1808년에는 합창 환상곡이라는 곡을 작곡을 합니다. 이건 이제 합창과 교향악단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주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곡은 9번 교향곡을 쓰기 위한 준비곡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애의 전서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작곡 1808년에 작곡된 합창 환상곡은 거기에도 이제 아까 말했던 사랑응답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베토벤 자신이 지휘로 초연이 됐던 곡입니다. 9번 교향곡에 초석이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808년에도 가곡을 쓰는데요. 괴테의 시에 의한 가곡을 세 곡을 작곡을 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곡 색칠한 리본을 달고 하는 저 가곡에 환희의 소원가의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시를 바탕으로 했지만 괴테의 시에다가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실험을 좀 합니다. 준비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저 곡이 발표가 됐을 때는 초기에 한두 번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연주가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후에 지휘자들은 아예 이게 연주 불가라는 이런 판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잘 연주가 되질 않았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바그너가 이 곡은 꼭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가 지휘를 할 때 그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레퍼토리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한 3년 후에 드디어 바그너가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작곡가들이 9번 교향곡 앞에서는 무릎 꿇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뭔가 이제 통합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9번 교향곡이 주제가 돼요. 그 곡의 주제가 통합, 사랑을 바탕으로 한 통합 이런 게 되니까요. 유럽 연합 EU가 지금 이제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완전하게 유럽이 통합이 되면 쓸 수 있는 국가를 마련해줬습니다. 카라얀이 작곡을 한 건데요. 그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카라얀이 편곡을 해가지고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나타났을 때는 1824년인데 정말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떤 곡이 작곡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400년 음악 역사에서 큰 음악의 흐름을 바꾼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7년에 실은 영국 필하모니 소사이어티에서 교향곡을 두 곡을 의뢰를 했는데 그 전에 쭉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이때 와서 이제 좀 활발하게 작곡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연을 할 때는 베토벤 자신이 직접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지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옆에 세우고 그 당시에 궁정악장으로 있던 라우프라는 사람이 지휘를 하고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이 사람이 지휘를 따르고 베토벤은 옆에 서서 그냥 신용만 하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치는데 그것도 잘 듣지 못해가지고 우은 거라는 그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습니다. 가수가 이제 뒤로 알려줘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이런 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온 모든 낭만주의 교향곡들이 이 9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토벤 후에 나오는 모든 교향곡 작곡가들의 교향곡이 다 9번의 영향을 받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 성악을 같이 통합했다는 것도 이것도 아주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었고요. 1악장, 2악장, 3악장에서 4악장에 그런 혁명적인 악장을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페라적인 소소도 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악장이 이제 성악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뭐 그 전에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깨뜨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없다고 하는 베토벤의 기본적인 이런 어떤 그 개혁 사상이 전형적으로 표현된 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사가 실내 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만민들이여 서로 얼싸안아라. 별들이 모여있는 성 너머에 신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형제가 되어 신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형식에 있어서도 소나타 형식이 들어가 있고 후가, 카덴자, 론도. 후가는 이게 이제 바로크 시대 대위법이죠, 그죠? 바하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건데 그런 형식들이 다 이 4번 4악장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크 고전주의가 통합이 되는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완벽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 가사가 그죠?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어라 이런 겁니다. 당신의 온유한 날개가 머무는 곳에서 백만의 사람들아 서로 모두 끼어나라.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 속에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시 중에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악장은 모든 음악이 집대성이 되어 있는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이래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저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사악장은 아주 사악한 악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휘자에게나 도전적인. 그러니까 저 9번을 지휘하고 나서는 스스로 만족해하는 지휘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어렵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음악의 역사에서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을 마련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혀 그 레파토리를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바그너가 청소년 시절에 듣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피아노 곡으로 편곡을 하기도 합니다. 편곡을 하기도 하고 1870년이면은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지 딱 100년이 되는 100주년 기념이 됩니다. 그때 이제 베토벤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이 9번 교향곡에 대한 내용을 초자연성 이런 말도 씁니다. God-like 신적인 교향곡이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종교다. 종교적인 특징도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숭고함, 음악이 미학적 아름다움의 범주를 넘어가지고 절대적 숭고함의 수준으로 격상시킨 곡이 바로 이 9번 교향곡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바그너는 이 9번 교향곡이 자기의 모든 곡의 뿌리를 이룬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 덕분에 약 3년 만에 다시 이제 일반에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시 이제 베를리오즈도 그 한 10년 후에 이런 걸 쓰는데 딴 곡에 대한 9곡에 대한 해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베를리오즈가 분석한 건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이 음표가 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그 베를리오즈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스케르초 비바치 악장은 너무 다른 악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화음이 도대체 왜 이런 화음을 이렇게 썼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용적인 면, 그 음악의 형식적인 면에서도 그 전에 전혀 사용하지 않던 그런 그 화음들 이런 걸 많이 썼던가 봐요. 그죠? 베를리오즈 같은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랬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아주 어려웠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괴상하다.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죠? 이런 거. 너무 시끄럽다. 난해하게 이럴 데가 없다. 이런 평을 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그죠? 그래서 9번 교향곡을 하고 나서는 마지막 사망할 때까지가 약 한 8, 9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2년 반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쓴 곡은 현악 사주곡만 썼습니다. 딴 걸 하나도 쓰질 않고요. 그래서 9번 교향곡으로는 아마 모든 걸 완성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에서 5곡의 현악 사주곡을 쓰는데 뭐 아주 자유로워요. 악장도 그죠? 4, 5, 6, 7악장까지. 악장도 그냥 그 없고 불협화음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음악의 풀이가 되는 곡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9번 교향곡을 작곡하고 나서는 완벽한 자유로움, 평화로움 이런 걸 성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그 악상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그대로 표현이 된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베토벤이 현악 사중조곡이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음악적인 사상을 총정리를 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지휘자, 연주악단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베를린 필에서 이제 하는데 한스 폰 비로라는 사람이 그 상임 지휘자가 되면서 이를 갖춘 게 베를린 필인데요. 그 후에 이제 니키시, 프루트 뱅글러 이 사람이 아주 혁명적인 그죠? 지휘라는 게 한 독립된 분야로 독립이 된 예술의 분야가 된 게 이 사람부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평을 들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지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첼리 비다키, 카라얀, 아바도 쭉 이제 이어지죠, 그죠? 저 사람들이 다 베토벤 9번 교향곡에 있어서 이제 명지휘자들인데요. 루트 뱅글러하고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스타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뱅글러는 그 악보를 보고 자기가 다시 재창조를 한 사람이고, 토스카니니는 작곡자의 의도에 맞게 가능하면 악보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 양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뭐 우세하냐 이런 거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아마 솔티라는 사람은 아마 정답은 이 두 사람의 중간 어디에 양쪽이 적당하게 조화로움을 이루는 그곳에 있지 않을까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태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9번 교향곡을 쭉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휘자로는 안익태 선생님께서 거의 세계적인 지휘자셨더라고요. 이제 오스트리아의 펠릭스 바인가르트너라는 그런 작곡자 겸 지휘자한테 사사를 받고 베토벤 곡을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거, 작곡의 기법 이런 거 이제 베토벤을 모델로 해서 작곡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베를린 필 1940년에 베를린 필을 지휘를 해가지고 9번 교향곡을 하고 안익태 선생 자기가 작곡한 코리아 판타지, 여기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가 나오는 곡이죠, 그죠? 마지막 부분에. 그게 아주 대성공을 거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942년에 역시 9번 교향곡을 지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을 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분이 굉장히 안익태 선생님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대자였는데요. 그래서 매주 2회씩 사사도 받고 이랬는데 나중에 수제자가 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 대가가 연결을 지어주니까 모든 유명한 교향악단의 지휘를 다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루트 뱅글러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939년 비엔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75회 탄신기념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75회 이 탄신기념회를 굉장히 크게 치는 것 같아요. 그때 지휘를 그 탄신기념회 음악회를 안익태가 담당을 합니다. 80회 생신 때도 살츠부르크에서 하는데 그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세 사람이 지휘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바인가르트너, 이게 처음에 안익태를 가르치는 선생이죠. 토스카니니, 안익태. 그래서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지휘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바인가르트너, 토스카니니, 안익태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비엔과 드레스덴에서 80회 생신 기념 축제를 하고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모두 안익태 담당으로 저기서는요 담당을 했습니다. 8일 동안에 전곡을 연주를 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교향악단에서 안익태 선생을 초청을 해가지고 베토벤의 밤이라는 이런 축제를 갔는데 전곡 9곡 전곡을 안익태 선생이 지휘를 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즈음에서 카라얀하고도 교류를 하게 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1961년에는 이제 나중에는 세계 순회를 했거든요. 순회를 해가지고 일본을 방문을 해서 도쿄 국립대학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서 9번 교향곡을 지휘를 했는데 그때 하여튼 일본에서의 평가가 베토벤 해석의 제1인자 그런 평가를 받고 매년 가서 지휘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카라얀보다 더 뛰어난 해석가다, 베토벤 해석가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NHK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연주하겠다고 한 게 농계를 잡았어요. 농계.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그죠? 어떻게 하필 농계를 가지고 교향시를 작곡한 게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아주 치열한 토의가 있었는데 결국 받아들여져서 농계하고 베토벤 영웅 이런 걸 이제 일본에서 연주를 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연주 중에도 이제 일본으로 가고 도쿄올림픽이 1964년에 했는데 마지막에 피날레로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연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직접 가서 연주를 하고 자기 스승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전기도 출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거의
수제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후기 낭만주의의 완성자. 세계 최고 수준의 특히 이제 베토벤 음악 해석으로는 거의 1인자 소리를 들었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이지만 베토벤 지휘로는 우리나라 지휘자 안익태 선생님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계신 분이다 하는 걸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왜 하필 송년음악회 그러면은 왜 항상 9번 교향곡을 하느냐 이게 주제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계기가 된 건 1918년경입니다. 1918년이면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이게 독일 전체가 아주 우울증에 빠져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일몰이 다가왔는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에서 송년 연주회를 9번 교향곡을 해요. 근데 이제 왜 9번 교향곡을 잡았냐면 힐러가 시를 쓰는데 그 시에 환희에 부처하는 시를 라이프치히의 골리스라는 데서 처음 영감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드레스덴에서 그 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러의 시가 라이프치히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깊다. 우리 도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게반트하우스에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을 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는 송년음악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그런 전통을 갖게 되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또 그런 걸 시작을 하고 또 일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점차 세계로 퍼지게 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라이프치히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이 곡의 주제가 또 사랑, 평화, 통합, 화합 이런 거거든요. 대극의 합일, 기악과 성악이 합일이 됐죠. 독창과 합창이 또 합일이 됐죠. 시와 음악, 문학과 음악이 합일이 됐죠.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 고전주의의 특징적인들이 통합이 됐죠. 또 내용적으로도 모든 인간, 차별이 없는 평등, 하나, 대극의 합일, 갈등의 해소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실러가 거지와 제후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썼는데 그걸 베토벤이 그 시를 좀 바꿨어요.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고 차별성을 없애고 하나가 된다 이러니까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는 음악적인 주제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어려움을 다 해소를 하고 갈등도 해소를 하고 평화로운 하나가 되는 이런 주제니까요. 그래서 시작도 그랬고 음악의 특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9번 교향곡이 아주 적절한 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통합이 상황이 될 때는 항상 이 9번 교향곡이 사용이 돼요. EU 국가 아직 통합은 안 됐지만 되면은 나중에 쓸 국가를 이제 정해놓은 거죠. 카라얀이라는 그 작곡자가 편곡을 해가지고 환희의 송강을 주제로 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도 통합이 되기 전에 동서도로 나눠져 있을 때 올림픽 같은 거 출전을 하게 되면 국가가 다르니까 그때 이제 공동국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1989년 홍독이 되기 1년 전에 베를린 장벽에서 통일을 희망을 하면서 레오날드 번슈타인이 동서독 그다음에 4개국 베를린을 지배하고 있던 게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이었잖아요. 4개국하고 동독, 서독 멤버들이 다 모여가지고 6개 나라의 멤버들이 모여서 연합돼가지고 9번 교향곡을 작곡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갈등 상태에 있지 말고 다 통합을 하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안디 프라이하이트 원래 실러가 자유의 부처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프라이하이트라는 게 이게 또 검열에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안디 프로이데 환희의 부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우리나라에서도 휴전선 근처에서 남북 통일을 기원한 의미에서 9번 교향곡이 작곡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눠져 있고 갈등 상태에 있고 이럴 때 그런 걸 해결하는 이런 목적으로 9번 교향곡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베토벤의 음악 분야에서 교향곡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1기, 2기, 3기에 걸쳐된 분야가 피아노 소나타, 교향곡, 현악 사중주곡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규모가 제일 큰 건 현악 사중곡, 교향곡이죠. 그죠? 분야고, 교향곡의 발달 역사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베토벤의 교향곡은 시작이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정상에 9번 교향곡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상이 개극의 합일 이런 거니까, 왜 많은 나라에서 연말이 되면 송년음악회에서 이 9번을 연주하는가 하는 걸 이런 각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